대통령과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파월 의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곧 파월 해임한다 이런 얘기 계속 네. 나왔었잖아요. 최근 상황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은 좀 해임은 일단 좀 미룬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16일에 파월 의장 해고장 초안을 공화당 의원 한 10여 명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정말 임박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죠. 그것 네. 때문에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 가능성 희박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네. 대신 파월이 자진해서 사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네. 지금은 당장 해임까지는 아닌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대통령이 그런데 연준 의장을 이렇게 해임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준 의장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네. 해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네.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너 해고야 이걸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프로그램에서, 자기 예.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 연준 의장입니다. 네. 그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그 연준 이사회는 이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이사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이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지명을 한 다음에 상원 인준을 거쳐서 임명이 됩니다. 네. 그 의장하고 부의장은 임기가 4년이고 다시 재임될 수 있는데 네. 파월 의장이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임명이 돼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명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의장 임기는 2026년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내년.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월까지는 네.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그리고 재임명되지 않으면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좀 연준의 전통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준 그 의장을 맘대로 해임 대통령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처럼 선례도 없고 네. 또 명확한 법적으로 규정도 좀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연준 의장이 부정행위나 위법행위 이런 또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이런 네. 거 아니고서는 해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네, 있어야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네. 거일 텐데 지금 파월 의장에게 그런 사유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예를 들면은 직무태만 같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계속 연준의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많이 확대됐고 돈도 더 많이 썼다라는 문제. 그래서 뭔가 기만 사기 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죠. 네.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도 만들고 귀빈용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연준의 건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걸 좀 통합해서 이렇게 다시 다 재정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약간 일부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초호화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준이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문제에 거론하고 있는 거는 뭔가 어떤 개인적인 비리 네, 어떤 이런 사유를 걸로 계속 사유를 찾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죠. 네. 근데 이 문제의 연준 건물 이름이 7대 연준 의장 이름인 메리너 에클스
이름을 따서 메리나 에커스 빌딩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 메리나 에커스 전 의장이 1948년에 의장직을 맡아서 1948년에 의장직에 사임한 이후에도 자신의 임기를 계속 이사로 남아서 채웠어요. 1951년 7월까지 이사로 남아서 네. 당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사람이 기여한 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연준 빌딩에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는 압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 압력을 넣어서 자진 의장직에서 사임하더라도 이 파월은 뭐 이렇게 에클스에 전례를 따라서 계속 이사로 남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상징적인 맞아요. 의미가 있어 네. 보이는 그런 빌딩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 파월 의장과 약간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일기 행정부 때. 네. 이렇게 적대적인 적이 또 있었습니까? 예, 뭐 사실 뭐 관계는 좋았던 적이 없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기 행정부 때 파월을 직접 택해서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벌써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금리가 문제였어요. 금리를 인하하라 그랬는데 사실 그때 뭐 인플레이션도 좀 높고 이래서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 당시 연준이. 그래서 그때도 막 해고하겠다 이런 위협을 했었고요. 네. 지난해 대선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죠. 연준의 무용론 이런 것도 제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때 작년 2024년 말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인하를 좀 단행해서 그때 이제 내가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는 하느냐 이래가지고 연준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트럼프는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말만 듣는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는 거는 그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연준이 정치화됐다 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그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히 연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 통화죠. 그다음에 금리 정책을 조절해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네. 또는 너무 침체되지 않게 유지하는 거가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맞아요. 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이 좀 위험해서 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 소비가 그렇죠. 너무 침체됐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좀 푸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하는 일이 금리를 관리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정권의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 어떤 정부나 정치인이 올려라, 뭐 지금 금리를 내려라 또는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국채 신뢰도도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엄청난 파장이 이뤄지는데 네. 국채 신뢰도 예전에 저희가 그 트럼프가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네. 감세 법안 설명을 드리면서 이 국가적인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채 신뢰도가 떨어지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폭등하면은 재정적 어떤 부담으로 정부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방제전의 부실화 또는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연준은. 그러면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만 쉽게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도 요구했던 거는 네.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 금리도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이 더 활기가 떼죠. 그리고 뭐 투자자가 많아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네네. 거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고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세법이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재정이 부실화돼 가지고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 등 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하고 저지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어떤 금리 지불, 국채 금리 지불로 인한 재정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효과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미국 금리가 지금 4% 중반대인데 1%대 아니면 1%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 0몇 %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기준금리 1%포인트에만 뭐 하여튼 3,600억 달러, 약 500조 원입니다. 이런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네. 뭐 2%포인트면 6천억 또는 7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는데 왜 우리가 금리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냐. 금리를 내려야 된다. 확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너무 차이가 좀 커서. 차이가 크죠. 연준은 이제 상황을 보자라는 좀 신중한 입장인 거잖아요. 네, 뭐 이 주저하는 이유가? 앞서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는 이제 아직도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있다. 물론 뭐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하기는 인하하는데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좀 안전하고 단계적으로 내리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장도 중시해서 보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네.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주목되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FOMC가 열리기 이전에 2주 전에 그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의 동향을 평가하는 그 동향 보고서 일명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그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이기 때문에 네.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나왔어요. 지난 16일에. 이거를 보면은 이 다음 주에 있을 29일부터 30일까지 있을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 좀 개선되긴 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사업체들도 신규 채용에 좀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다음 FOMC에서는 현재 금리인 현 4.25%에서 4.50%를 동결할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미 연준도 입장을 정리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베이지북에서 그 FOMC의 결과에서 한 2번 정도는 올해 안에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치들을 봐가면서 천천히 0.25% 포인트씩 천천히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항상 이 연준은 너무 느리다. 특히 파월은 느림보다 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더 네. 빨리 더 큰 폭으로 내려라고 하는 걸로 입장이 아주 교묘하게 갈리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좀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내주에 열리는 FOMC에서 동결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연준에 대한 압박은 그 이후에 더 커질 것으로 계속 보여집니다. 되겠죠. 네. 그 연준의 좀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올해로 112년이 됐는데요.
연준의 역사 속에 뭐 여러 의장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장 큰 욕을 먹는 의장, 최악의 네, 의장으로 있었군요.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기 때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두 다 공통으로 최악의 의장이 누구냐? 그럼 이 사람을 꼽는다고 해요. 근데 1972년에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닉슨이 또 금리 그 당시에도 금리를 내려라 인하하라고 했겠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197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데 네.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경기는 또 침체되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번스 의장은 뭐 정치적 뭐 어떤 눈치 보기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최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파월은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이미 여러 차례 연준의 쪽으로 들어오는 경제의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이거 기조를 유지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은 더 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이 금리 정책은 한 사람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결로 그렇죠. 하거든요. 네, 다수결로 네, 네. 하는데 그걸 또 명확하게 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을 내세운 이사들이 이전보다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그것 또, 봐라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더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연준의 독립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깨닫게 되고 지금 뭐 파월 후임자를 몇 명 꼽아놓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들려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두세 명 뭐 압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준 이사들은 임기가 14년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하고 부의장의 이제 고 임기는 4년인데요. 네. 이 1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사가 못 채우게 되면 후임자를 선임하는데 후임자는 14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네. 사람이 아드리아나 쿠글러라고 현 이사인데 네. 내년 1월에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퇴임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금리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을 새로 거기다 임명해서 네. 결국에는 그 이사진에 좀 바꿔보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